미국 의료 시스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중산층 환자들이 살인적인 의료비에 파산하고 치료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의사협회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조사한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낮은 의료비는 결코 낮은 의료 수준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기적이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벤자민 카터입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이자 의료 경제학자로 지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곧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게 의료는 단순한 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교하고 값비싼 자본주의의 정점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의 제 연구실 창밖으로는 미시간 호수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차가운 숫자와 그래프뿐이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매일같이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수술하면서도 동시에 의료 경제학자로서 그 모든 의료 행위의 비용과 수익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최첨단 다빈치 수술 로봇의 도입 비용, 새로운 항암제의 마진율, 그리고 숙련된 외과 의사 한 명을 길러내는 데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의 기회비용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싼 가격이야말로 우리 미국 의료 시스템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훈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에는 최고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합리적인 원리라고 말입니다. 저는 종종 유럽이나 캐나다의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세금만 낭비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의료는 결국 누구에게도 최상이 아닌 의료를 제공할 뿐이다. 진정한 혁신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싼 비용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란 불 보듯 뻔하게 낮은 수준의 기술과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의 미숙한 시술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저에게 의료의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비쌀수록 좋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희 견고했던 세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마크라는 이름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대 동기였고 지난 20년간 같은 병원에서 동고동락해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는 의료 경제학자로, 그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아, 심장 외과 의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공유했습니다. 마크는 유능한 의사였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교외의 아담한 주택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짜리 딸 에밀리와 함께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제 가족처럼 아꼈고 주말마다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비극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에밀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에밀리의 진단명은 마크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심장 이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식받을 심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아닌 의사로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딸의 심장에 인공 심장 보조 장치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집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수술은 우리 병원 전체의 기도 속에서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마크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기적과도 같은 집중력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에밀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인공심장이 그녀의 작은 심장을 대신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크의 위대한 부성애와 의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마크의 책상 위로 병원 원무과에서 발행한 한 장의 진료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진료비 150만 달러, 한화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물론 마크에게는 최고의 민간 의료 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인공심장 보조 장치가 실험적인 치료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의 상당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마크가 자신의 돈으로 감당해야 할 금액은 무려 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크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딸을 살렸다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끔찍한 빚더미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아온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시카고 교회의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은퇴 연금까지 해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십만 달러의 빚을 갚아야 했고 에밀리가 앞으로 받게 될 추가 치료와 약값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파산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병원 이사회에 그의 사정을 설명하며 진료비 감면을 호소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냉혹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보험사의 변호인단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옹호해온 이 위대한 시스템이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정한 괴물로 변해 제 친구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마크 개인의 비극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마크, 힘을 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야. 최고의 치료에는 최고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걸세. 저는 그렇게 그를 위로했지만 제 말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신념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하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했던 그의 단단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딸의 심장을 열었던 그 손으로 다른 아이의 심장을 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작은 연구실에 틀어박혀 술과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고 에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가정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시스템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했던 세상인가? 하지만 제 이성은 여전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더 나은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낡은 여행 잡지 하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한국 의료 관광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크, 제발, 지금 이런 걸 볼 때인가? 이건 그저 가난한 나라들이 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값싼 광고일 뿐이야. 그들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네. 하지만 마크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사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한
미국인 아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수술비 및 치료비 약 7만 5천 달러. 벤, 이게 보이나? 7만 5천 달러야. 우리가 받은 청구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분명 수술의 난이도나 사용된 장비가 달랐을 걸세. 혹은 숨겨진 비용이 있거나. 저는 필사적으로 그 숫자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 알아봤어. 이 아이는 에밀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의 심장센터는 존스 홉킨스나 메이어 클리닉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 그는 제게 또 다른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발표한 각종 수술의 성공률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그들의 연구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낯설지만 경이로운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성공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특정 암 치료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이토록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제가 평생을 믿어온 경제학의 기본 원리, 즉 가격은 가치에 비례한다는 대전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통계의 함정이거나 과장된 광고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크,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검증되지 않은 곳에 에밀리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 내가 어떻게든 병원과 보험사를 다시 설득해보겠네. 하지만 마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종류의 광기 어린 희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벤,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지 않아. 이 시스템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를 파괴했지. 나는 이제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네. 나는 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겠어. 그의 선언은 제게 있어 엄청난 충격이자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와 함께 평생을 바쳐온 미국 의료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제가 가장 무시했던 미지의 세계로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크는 정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쇠약해진 에밀리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곧 처참하게 실패하고 저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이 무너져 내리는 제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불안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에 대한 순수한 걱정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의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이것은 더 이상 마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의료 경제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긴급 휴가를 신청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크와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당장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에 가득 찬 것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비과학성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제 친구와 같은 어리석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지의 땅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가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에밀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시카고의 제 동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국제의료 소송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마크가 알려준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의 풍경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저는 저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비효율과 부실함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병원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은 거대하고 깨끗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값비싼 예술 작품이나 화려한 대리석 장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공간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극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제진료센터를 찾아가 마크와 에밀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잠시 후 저를 안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마크가 아닌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시카고에서 보았던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피로로 잿빛이었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맑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 와주었군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습니다. 사라, 대체 어떻게 된 거요? 에밀리는 괜찮은 거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병원의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가운데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이긴 했지만 에밀리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 병상에 누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그 눈빛에는 아이 특유의 생기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에요, 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에밀리는 모든 검사를 마쳤고 어제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에밀리의 상태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이식 전까지는 인공심장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모든 검사를 마쳤다고? 미국에서는 최소 서너 달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병원 근처의 장기 체류 환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에밀리와 놀아주고 우리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준답니다. 저희는 여기서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평범한 가족의 삶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도감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이방 문이 열리고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 역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패배자가 아닌 희망을 되찾은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벤, 와주었구나. 내 친구. 자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네. 이곳의 기적을 말이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 병원의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심장센터의 최첨단 중환자실과 수술실, 그리고 재활치료 센터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은 시카고의 우리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최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모습은 지치고 냉소적인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마주하기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크, 그래서 비용은 대체 얼마나 나온다는 건가? 이 모든 최첨단 시설과 치료를 받고도 정말로 그 잡지에 나온 금액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마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행한 에밀리의 중간 진료비 청구 내역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료비 약 25,000달러. 미국이었다면 최소 50만 달러는 좋게 넘었을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던 의료 경제학의 모든 법칙을 파괴하는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제가 넋을 잃고 중얼거리자 마크는 저를 병원의 옥상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햇볕을 쬐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네, 벤. 그래서 이곳의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자네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비밀은 기술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네. 그것은 바로 철학의 문제였어. 철학. 저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철학 말이오? 의료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 의무라는 철학 말일세.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철학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걸세. 벤. 저는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평생을 외면해왔던 거대한 진실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말한 철학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 의료를 철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 의료는 비즈니스였고 경제학이었으며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마크에게 부탁하여 에밀리의 주치의이자 한국 최고의 소아 심장외과 의사로 알려진 이정훈 교수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의 연구실에서 그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의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 기술과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비용 절감의 비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혹은 외국인 환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제 다급한 질문에 이정훈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당신의 혼란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미국적인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의 관점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비밀은 비용 절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상품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의사, 최고의 기술, 최고의 약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인권이자 공공재로 인식됩니다. 즉, 저희에게 의료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인 것입니다. 공공재, 사회적 안전망. 저는 그 단어들이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심지어는 순진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철학이라도 결국 병원은 운영되어야 하고 의사들은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반론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시스템의 핵심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자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요. 그리고 그 돈이 거대한 기금이 되어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에밀리가 받은 진료비의 나머지 90%는 바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십시일반으로 모아온 바로 그 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그것이 제 눈앞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모아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를 함께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려다 보면 결국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의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비판해온 공공의료의 맹점입니다. 그러자 이정훈 교수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카터 박사님, 저희 한국의 의사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과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저희가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저희 혁신은 소수의 부유한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싼 진료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국가와 사회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나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터 박사님, 당신은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수십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비싼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평생 느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그런 경제적인 압박 없이 오직 순수하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당신의 의술은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질문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굴레를, 그 끔찍한 딜레마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이 낯선 땅의 이름 모를 의사에게서 발견한 깊은 감동과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추구해온 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경제학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의료의 발전은 더 비싼 기술이나 더 많은 이윤이 아닌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이 틀렸음을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훈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들여쌓아 올린 지식의 탑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수수와 데이터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시스템 너머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외과 의사나 의료 경제학자로서가 아닌 한 명의 겸허한 학생으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크와 함께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공공의료원과 보건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속도와 접근성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가정의학과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서도 최소 일주일은 예약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고, 자기공명 영상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다시 기약 없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가능했습니다. 환자들은 아침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 한 장만 있으면 오후에는 곧바로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마친 뒤 저녁에는 검사 결과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의료 시스템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혁명적인 속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속도가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박리담회식 진료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술 인프라에 있었습니다.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는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국가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환자는 어느 병원에 가든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단 몇 초 만에 열람할 수 있었고 의사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 없이 오직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보낸 팩스 기록을 찾기 위해 수십 분을 허비하고 서로 다른 포맷의 영상 자료를 변환하기 위해 씨름하던 시간을 떠올리면 이것은 거의 마법에 가까운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닌 환자와 의사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보건소에서 평생을 그 지역의 노인들을 돌봐온 늙은 공중보건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첨단 장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환자들 수백 명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들의 가족사와 지병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혈압을 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외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병까지도 함께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진짜 명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가장 아픈 곳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제가 평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근원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마크의 딸 에밀리가 입원한 병동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찾아오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툰 솜씨로나마 인형극을 보여주며 아이들이 병상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범한 주부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으며 은퇴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픈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공동체 의식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자원봉사자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누군가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 그 말 한마디가 철저한 개인주의와 각자도생의 사회에 익숙해져 있던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잘 짜인 제도나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려는 이 놀라운 공동체 정신, 즉 정의라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크와 함께 이정훈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크는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딸 에밀리는 며칠 후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에게 제가 지난 몇 주간 한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당신과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 위대한 가치를 제 고향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 말에 이정훈 교수는 처음으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은 동지입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비판을 위한 자료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위한 청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깊은 이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과 눈앞에 펼쳐진 미국의 차갑고 기계적인 의료,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병원으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병원의 운영 실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효율적인 경영의 증거라고만 생각했던 수많은 숫자와 지표들이 이제는 환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짜내어 만들어낸 비정한 이윤 추구의 결과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남발하고 값비싼 신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며 환자의 입원 일수를 최소화하여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환자의 건강이 아닌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혹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이사회가 소집된 자리에서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들의 의료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역시 이윤 추구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되찾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에 대한 동료 의사들과 병원 경영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카터 박사, 감상적인 여행기 잘 들었네.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야.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국의 방식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그들의 의사들은 전부 미국으로 오지 못해 안달이겠나? 그들은 저의 진심 어린 호소를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철없는 잠꼬대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협함과 오만함의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내부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세상과 소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미국 의사협회 AMA의 공식 저널에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의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동원하여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중산층을 파괴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놀라운 시스템의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기고문이 발표되자 미국 의료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글은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의 자유시장 의료 시스템을 옹호해온 기득권 세력과 거대 제약, 회사 및 보험사들은 저를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배신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주장이 한국 정부의 로비를 받은 조작된 선전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학계에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협박과 비난의 이메일을 받아야 했고 제가 몸담고 있던 시카고 대학병원은 저에게 사임을 종용하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 전체가, 아니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양심적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저의 주장이 옳다며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스템의 모순과 비인간성을 용기 있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의료비에 신음하고 있던 수많은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저의 기고문을 자신들의 희망처럼 여기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파산 직전에서 한국 의료 관광을 통해
새 삶을 찾은 환자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외롭게 던졌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했던 호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의사협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책임자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저를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시험대에 올리려는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각 분야의 가장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과 경제학자들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평가자의 눈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수술 성공률과 감염 관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했으며 수백 명의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전문가들은 저와 똑같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이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워싱턴 DC의 국립 프레스 클럽에서 우리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희귀병에 걸린 친구의 딸 에밀리의 얼굴과 의료는 공공재라고 말하던 이정훈 교수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환하게 웃던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우리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료인 여러분,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본질은 기술이나 돈이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발표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의 기자회견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기적이라는 저의 단호한 선언은 다음 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을 장식했고 모든 방송국의 아침 뉴스는 저의 연설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와 보험사 연합은 즉각적으로 저의 보고서를 감상적이고 비전문적인 선동이라고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 번 터져 나온 진실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경이로운 데이터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미국 중산층 가정의 눈물겨운 인터뷰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는 인권이다. 모두를 위한 한국 의료와 같은 구호가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료 개혁 촉구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던 의원들은 들끓는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초당적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상원보건위원회로부터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문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원 의원들과 거대 보험사와 제약회사의 로비스트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격하며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저를 비난하듯 물었습니다. 카터 박사, 당신은 결국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의료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의 스마트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 낭비를 줄여 전체 의료 비용의 총량을 낮추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국민이 건강한 나라와 국민이 병든 나라 중 과연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반론에 청문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의 증언은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의료 개혁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미국 의료 개혁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병원의 안락한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저와 뜻을 함께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시민 운동가들, 그리고 법률가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의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알리고 미국의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정훈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미국 사회와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미국의 많은 의사들도 한국 의사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점차 우리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침내 거대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주들에서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모델로 한 주 단위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거대 보험사들과 제약회사들은 수억 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우리의 개혁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시민들의 힘은 그들의 검은 돈보다 강력했습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 단위 공공 의료보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은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제가 한국에서 발견했던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미국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모습을 벅찬 감동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버몬트주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은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리건, 워싱턴, 그리고 뉴욕주까지 수많은 주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공공의료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했던 언론들조차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즈는 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을 수술한 의사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미국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주들에서는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영아 사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비 파산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프면 언제든 최고의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강해진 국민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창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은 그 돈을 연구, 개발과 고용 창출에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건강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선순환이 미국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저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립한 모두를 위한 의료 재단을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유능한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아주 오랜만에 제 친구 마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파산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한 공공의료원에서 예전처럼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아
심장 외과 의사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에밀리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는 건강한 대학생이 되어 의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아버지와 저처럼 돈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마크는 제게 말했습니다. 벤, 자네가 해냈어. 자네가 나와 에밀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걸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마크,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지.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때 비로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말일세.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이정훈 교수에게 오랜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사람 중심의 철학 덕분이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은퇴한 노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명인사가 아니며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이 병원을 찾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제가 한국의 작은 보건소에서 만났던 그 늙은 의사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진짜 명의는 환자의 가장 아픈 곳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싸워온 것은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우리 모두의 차가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한국의 따뜻한 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감동레터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교훈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